최근 몇 년간 지구촌 곳곳은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꽁꽁 얼리고 있는데요. 돌아보면 지난 2025년 여름은 또 얼마나 길고 무더웠는지요. 매년 역대급,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게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시대.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기상학자를 모셨습니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김백민 교수인데요. 김 교수님은 지나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자고 강조합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백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2025년 기자가 뽑은 올해의 과학자상을 받으셨더군요.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자평을 해주시죠. 네, 사실 2025년 기자가 뽑은 올해의 과학자상이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데요. 예.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극단적인 날씨 현상을 예측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 생활에 밀접한 유용한 정보를 주는 몇 안 되는 과학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하면 기자님들이 이렇게 연락 주셨을 때 네. 굉장히 제가 또 친절하게 잘 이렇게 설명드렸던 게 뭔가 이렇게 수상의 좀 간접적인 배경이 아니었을까. 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이제 날씨와 또 유용한 정보, 우리 생활에 유용한 정보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극 한파라는 현상을 밝히고 그 용어를 이제 도입하신 분이에요. 네. 왜 북극 한파인지 그 얘기는 조금 더 이제 듣도록 하고요. 네. 실제로 10년 동안 북극과 남극을 직접 오가셨어요? 아, 네. 제가 2019년에 이제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로 이직을 했고요. 예. 그전 10년 동안 제 이제 젊은 청춘을 북극과 남극에서 극지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북극의 구름이라든지 북극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혹시 우리나라 날씨나 중위도의 어떤 이런 북극 한파 같은 거하고 관련이 있을까? 그런 것들 연구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관련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밝혀가지고 네. 2014년에 이제 네이처 자매지에다가 논문을 출판한 게 좀 이렇게 유명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북극 한파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네. 북극 한파라는 용어는 지금 이제 일반화돼서 무슨 관용어처럼도 계속 쓰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어떤 내용이고 네. 무엇을 정의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아, 네네. 원래 사실 2009년 10년에 엄청난 대한파가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때 예. 폭설이 정말 우리 한 70년대 우리 허리춤까지 차는 눈이 온다 이런 네, 표현이 네.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근데 2009년 10년이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렸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대한파가 왔었는데요. 예. 그 한파의 원인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북극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내리고 그로 인해서 너무 뜨거워지는데 거기서 너무 뜨거워지면서 오히려 뭔가 역작용으로 제트 기류가 이렇게 뒤틀리면서 북극에 머물러 있어야 될 찬 공기들이 쏟아지는 현상들이 쏟아져 중위도로 내려오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한파라는 용어가 거기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니고요. 한 2009년, 10년 대한파 이후에 한 2012년에 국제학술계의 제니퍼 프란시스라는 과학자가 북극의 이런 고온 현상이 제트 기류를 요동치게 만든다라는 걸 만들어서 북극 한파라는 용어 그때 나왔고요. 예. 제가 이제 2014년에 연구한 건 그런 어떤 실질적인 북극 한파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을 한 바 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국내에는 많이 소개돼서 마치 제가 이제 뭐 북극 한파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처럼 소개가 됐는데 이 자리에서 조금 정정하고 싶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방송을 네. 좀 많이 들으셔야 될 텐데요. 그러면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따뜻해진 북극, 차가워진 대륙.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네. 하면 될까요? 네,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게 2000년대 이전에는 잘 없던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니까 북극의 얼음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얼음이 줄어드니까 바다로부터
엄청난 열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아. 일종의 얼음판이 냉장고 뚜껑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없어지니까 북극 바다에 축적된 따뜻한 열기가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예. 북극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지구 온난화 평균 속도에 비해서 한 3배나 4배 빠른 속도로 북극은 뜨거워지고 있고요. 그 바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북극이 뜨거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북극을 감싸고 두는 굉장히 강력한 제트 기류라는 게 커튼처럼 이렇게 북극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예. 그 북극이 뜨거워지면 그 커튼을 자꾸 밀어내요. 이 커튼이 출렁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찬 공기들이 중위도 쪽으로 내려오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게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니고 하필이면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동아시아 지역 네. 그리고 미국도 서부보다는 동부 지역 그리고 북유럽 이런 쪽으로 이제 한기가 커튼이 제트 기류의 커튼이 출렁거리면서 내려오거든요. 아, 패턴은 있군요. 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줘서 북극의 어떤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반도의 겨울은 그동안 3한 4온이었는데 네네. 그럼 이제는 그거 없어지는 겁니까? 사만사원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예. 이제 북극 한파와 일반적인 한파의 큰 차이가 북극 한파는 이제 거대한 그 극지역의 공기 덩어리가 내려오는 거라서 사만사원 패턴보다 훨씬 길게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북극 한파가 발생을 하면 열흘 이상 이렇게 요번 추위도 예. 그런 북극 일주일 한파 넘어가죠. 일종이라서 굉장히 길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한파 피해가 훨씬 사만사원보다 크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한 2온 뭐 이렇게 바뀌겠네요. 예, 제 기억에 가장 길었던 북극 한파는 2011년에 그때 뭐 방송사에서 29한 이온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최근에 그 러시아 캄차카 반도 폭설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는데 네. 아파트 3층 높이만큼 눈이 내렸잖아요. 이런 네. 것도 그럼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은 북극의 따뜻한 공기가 북극 공기를 밀어내서 곳곳에 이제 정체된 기압계 패턴들을 만들어내서 네. 정체되어 있다는 게 이제 우리 기압계들은 기압계 패턴들은 서에서 동으로 꾸준히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3일 추웠다가 그러면 4일이 또 따뜻한 게 왔다가 네. 또 추웠다가 이게 전형적인 그 겨울 패턴이었는데 이 북극 한파가 내려왔을 때 고장이 나버려요. 고장이 나버려서 막 열흘 동안 그런 어떤 기압계들이 정체되거든요. 요번에 그 감차카의 거대한 고기압 덩어리가 열흘 이상 20일 가까이 지금 정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안 빠져나가니까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그 부근에 쌓이면서 계속 폭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기록적인 폭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또 여름은 너무 네. 덥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또 더군다나 지난번에 강원도 강릉 지역은 이례적인 가뭄으로도 몸살을 앓기도 했는데 네. 이런 것도 또 겨울 날씨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겨울 날씨라기보다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트 기류의 이상 난동 이게 이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북극의 어떤 고온 현상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북극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중위도에 나타나는 현상의 핵심이 한 곳에 계속 공기가 빠르게 흘러가지 못하고 머무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겨울에는 길게 이어지는 한파, 여름에는 길게 이어지는 가뭄이나 폭염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른 현상 예. 같잖아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북극이 너무 급하게 뜨거워지다 보니까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기류가 곳곳에 정체되는 게 사계절 나타나면서 폭염, 가뭄, 한파, 폭설 이런 것들이 다 예전하고는 좀 다른 패턴으로 길게 이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게 최근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올여름은 내 생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네. 그럼 내년은 더 더울 것이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요. 예. 사실 이 날씨라는 게 워낙 변덕이 많고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시면서 보니까 또 멸종은 없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네. 네, 기후 위기 넘어 에너지 자립으로의 대전환이라는 네. 부제도 갖고 있고요. 기후가 변해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기후 위기 이런 말에서 이러다 진짜 인류가 멸종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진짜 위기감까지 갖게 하거든요.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멸종은 없다라는 제목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기후위기에 관한 가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성을 갖고 생활하다가도 기후위기라는 말만 들으면 이성을 잃고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후위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는 이미 늦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고 말 것이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의 이러한 극단적인 메시지가 예. 너무 주는 피해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 입장에서 팩트가 뭐냐라고 말씀드릴 때 사실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 멸종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제가 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깜짝 놀라셨죠? 예. 예. 이제 과학자들의 중론은 사실은 지금 정도의 노력들, 최근 10년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 눈부신 발전이 있거든요. 예. 과학 기술 측면에서. 그리고 탄소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각국의 노력들, 우리도 NDC라는 국가 탄소 감축 목표들을 설정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켜지기만 한다고 해도 멸종에 준하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요. 예. 사실은 멸종은 없지만 국가별로 기후위기에 대응에 빨리 나서는 국가들과 나서지 않는 국가들의 어떤 GDP 격차라든지 앞으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다를 것이다. 그리고 또 기후위기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멸종은 없지만 가난한 자와 부자들 사이에 어떤 불평등은 기후위기로 어마어마하게 심화될 것이다. 사실 지금도 돈 있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피해보지 않아요. 추우면 따뜻한 데로 가면 되고요. 그렇죠. 뭐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함께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너무 극단론에 치우치지 말고 좀 현실의 렌즈로 바라보되 필요한 일을 빨리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후 위기라는 표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사실 기후위기라는 표현보다 원래 그 용어인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바른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런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공포감이나 네. 걱정을 유발할 필요는 없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러니까 공포는 사람들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공포를 넘어서는 네. 순간 지나친 공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보다는 멈춰서거나 멈추고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죠. 포기하게.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젊은 청소년층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삶은. 우리 미래는 없다.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게 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기관에 가보면 네. 기후 위기 시계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네네. 몇 년 며칠 남았다 네. 하면서 지구 온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예. 그거 굉장히 잘못된 그런가요? 관습입니다. 예. 왜냐하면 기후위기 시계라는 게 네. 1.5도 지구온도 상승이 산업혁명 이후로 1.5도가 언제 될 것이냐를 알려주는 시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시계를 보시면 뭐 3년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게 가까운 국회에도 예, 국회 가서 보시면 3년 몇 개월 남아 있을 거라고 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1.5도를 이미 넘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 시계가 과학적으로 제대로 설명돼 있고 어떤 프레임이 아니라면 이미 멎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기후위기 시계는 여전히 엉터리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3년 몇 개월 남아있다고. 도대체 메시지도 없고 경각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두려움을 좀 걷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좀 찾아보자. 맞습니다. 또 이렇게 네.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기후 위기를 좀 위대한 기회 네, 뭐 네.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 네. 또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에너지 자립으로의 대전환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네. 기후 위기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기후 기회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자는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각국마다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될지 굉장히 다릅니다. 예. 다른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IT도 발달돼 있고 기술 강국이고 거기다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은 이유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전 지구를 먹여 살리는 강력한 제조업 국가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프레임들을 벗어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나라 계속 제조업 해야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유명하고 위대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기차게 일을 하고 나아가려면 에너지를 전환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탄소를 너무 많이 쓰는 기업들은 절대로 앞으로 글로벌 선두 기업이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탄소도 줄이고 우리 기업들의 장점들을 살려주려면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지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멸종은 없지만 선진국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서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비한 10년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아마 이제 어떤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이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도입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그 일이 작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예. 2025년 9월 영국의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 네클리프 온쇼 발전소가 드디어 문을 닫았거든요. 네. 이제 영국은 졸업을 한 거죠. 화석연료 빠이빠이 예. 졸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작년 까지 이제 최근 10년간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정치권의 시각들이 많았는데 올해 오면서 갑자기 대급 반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를 다시 쫓아가고 있고요. 예. 빠르게 노력해야 될 시점이고 늦었지만 지금 빨리 우리가 전환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9월 말씀하셔서 저는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영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실제로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에너지 독립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네네네. 궁금합니다. 예,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출범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그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핵심이 네. 결국은 제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예.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함축이 되어 있는 부서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와 에너지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풀기 힘든 어떤 그런 문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로 제가 지금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게 용인 그 반도체 공장을 네네네. 뭐 전라도로 옮겨야 되느냐 마냐 뭐 이런 이슈들이 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잖아요. 태양광 풍력이 많은 에너지 풍부한 지역으로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송전선을 많이 건설해서 수도권에 놔둬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굉장히 저는 건설적이라고 봅니다. 예. 너무나 풀기 힘든 문제고 하기 어려운 숙제지만 논의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좀 간과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재생에너지와 란 무탄소 전원이 우리 시장에서 활발하게 더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제도적으로 형평성 있게 화석 연료하고 경쟁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많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재생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아직 많이 미비해서요. 예.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법과 제도를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어떤 재생에너지를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우대하는 정책들을 많이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분산에너지법이라고 해서 네. 그 전기세 차등제를 우리가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은 뭐 발전소 옆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이제 그런 것도 해당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네.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법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허약한 에너지들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간헐성이 심해서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 뭐 많이 생산하지만 네. 또 흐릴 때는 네. 저장을 해야 되고. 굉장히 불안정한 에너지라서 이게 전력만 개통해서 오래 머물면 머물를수록 굉장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생산하는 순간 그 지역에서 바로 캐치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린 지산지소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분산 에너지에 특화된 에너지가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생에너지가 활개를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분산 에너지 특별 구역을 많이 지원하고 또 세제 혜택 기업들이 그런 지역으로 이전을 할 때 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서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도 만들고 지금 안 그래도 또 우리가 소멸하는 인구 그다음에 학령 인구들이 전부 서울로 이제 하는 집중화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는 예.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이 기후위기 문제를 새로운 기후 기회로 우리가 삼자. 그런 어떤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기를 잡아야 나라가 산다는 네. 대목도 눈에 띄는데요. 네. 이미 글로벌 전기 전쟁에 들어섰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우리가 기후위기 하지만 돌아서면 사람들은 AI 얘기만 합니다. 예. 인공지능 이야기만 하고 뭔가 기후위기는 정치 협상 테이블에서는 많이 이야기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일하고는 조금 무관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다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죠. 어쩔 수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 먹는 하마인 인공지능 시대에서 전력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전력을 많이 쓰는 건 기후위기에 굉장한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에너지를 적게 써야 우리가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데 네.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이미 뚜껑이 열린 인공지능 시대를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미국, 중국, 유럽 할 거 없이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보다 인공지능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예. 그럼 여기서 우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죠. 아하. 인공지능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예전보다 정말로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대전환의 길을 걸어가야만 기후위기도 잡고 인공지능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극지 전문가이자 지금 멸종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기상학자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김백민 교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인공지능 AI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기상학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AI가 기후위기에 해법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참, 그 말씀을 하시면 조금, 제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런가요? 예, 제 밥줄이 걸린 문제라서. 요즘 참, 그 정도입니까? 위태위태합니다. 예. 저는 이제 날씨를 예측하고, 기후변화도 예측하고,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날씨에 관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주 전공이거든요. 예.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정말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거대한 그 프로그램, 수십만 줄의 포트란으로 작성된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구름도 모델링하고 뭐 바다도 모델링하고 온갖 걸 다 모델링해서 제가 정말 아는 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부터 인공지능으로 뭔가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경험적인 법칙에 의해서 인공지능으로 날씨를 예측을 하는데 이 수준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날씨 예측의 최고 잘하는 그런 기관을 꼽으려면 ECMWF라고 유럽의 중기 예보 센터의 예측 결과를 최고로 삼는데요. 그 중기 예측 결과에 날씨 예측보다 인공지능이 그걸 이미 넘어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예. 이거 여태까지 내가 공부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살아남아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날씨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인공지능과 사람의 어떤 지식들이
계속 조화롭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날씨 예측의 정확도는 계속 발달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과 어떤 에너지 전환 이런 문제에서도 발전소의 어떤 태양광 풍력의 어떤 가능성, 바람이 안 불면 멈추고 밤이 되면 꺼지고 하는 거를 배터리를 적재적소에 자동으로 활용해서 최적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의 또 해결사로 AI가 작용될 수 있죠. 그래서 네. 전기 먹는 하마이기도 하면서 기후위기의 해결사이기도 한 그런 양면성을 지닌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인 거죠. 아. 우리가 인류가 정말로 잘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이제 닿지 않는 분야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저도 조금 같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개인의 노력이 어디까지 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인데 네. 개인의 책임이라는 덫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회용품을 안 쓰고 뭐 빨대라든지 컵이라든지 저도 뭐 이렇게 텀블러를 지금 가지고 와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기후 위기를 개인이 늦출 수 있느냐. 네.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마나 내가 힘이 되겠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들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빨대를 쓰거나 텀블러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개인의 책임이라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그런가요? 네. 그 탄소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네, 탄소 발자국 너무 중요하잖아요. 개인의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면 몇 번이 찍히고 뭐 네, 기차를 타면 덜 찍히고 이런. 근데 얘기가 그것을 기후위기 극복에 마치 중요한 해결책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진실을 호도하는 일입니다. 탄소 발자국이라는 프레임이 어디서 나왔냐면 석유회사의 어떤 마케팅에서 시작된 전략이거든요. 예. 미국의 유명한 엑선 모바일이라는 회사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좀 희석하기 위해서 탄소 발자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건 제 책에서 예. 참고하시면 그렇죠. 나오는데요. 그런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사실 개인이 탄소를 줄이려는 마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런 것들보다 좀 더 탄소 배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과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은 정부를 우리가 개인들이 좀 압박하고 그런 것들 채찍과 당근을 통해서 예를 들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업들을 좀 물건들을 팔아준다든지 그런 ESG 펀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좀 조직적이고 거대한 어떤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어떤 그런 거에 적극적인 정치인들을 많이 국회로 이렇게 보내는데 노력을 한다니 좀 더 깨어있고 그런 어떤 세상이 바뀌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해자는 누구이고 그런 어떤 프레임을 벗어나서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종이컵을 안 써서 어떤 매우 미미합니다. 탄소 배출량 줄이는 것은. 예. 예.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러기 네.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네. 이런 탄소 배출 줄이기에 나서는 어떤 실천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네. 말씀이십니다. 기업들에게 내가 이만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네. 기업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친환경 제품 그리고 탄소를 줄인 제품 안 팔면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물건 안 사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 그게 그냥 가정집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조직적으로 SNS라든지 예.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충분히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즘 시대는 개인의 어떤 미디어가 어마어마한 힘을 맞습니다. 발휘하는 시대잖아요. 좀 더 아이디어들을 내서 그렇게 기업들과 정치인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속뚜껑을 없앤다든지 뭐 네. 포장을 많이 줄인다든지 그런 제품들이 나오면 네. 또 이제 인정을 해주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당장 눈앞에 놓인 기상 재난도 이제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네. 날씨가 흉포해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네. 개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네. 그 날씨가 흉포해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흉포한 날씨에 개인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한 파도를 잘 넘을 수 있도록 여러 기업들과 우리 정부가 힘을 쓸 수 있도록 개인들이 좀 노력하고 또 하나 이제 너무 정부가 예. 탄소 중립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날씨 그런 흉포한 날씨에 우리 기후 약자들이라고 하죠. 예. 좀 소외된 지역들 그리고 사각 지역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네. 함께 잘 사는 그런 어떠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걸 이제 학술적으로는 적응이라고 하거든요. 예. 기후 적응 대책에도 기후 감축 못지않게 좀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날씨는 흉포해졌지만 인류는 강해졌다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네. 자, 이제 슬슬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공포 앞에 서면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학자 입장에서 기후 변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예를 들어 투모로우라는 영화에서처럼 갑자기 이렇게 빙하기가 닥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기후 변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기후 변화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기후가 변화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우리가 적응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어떤 기후변화 시대에서 점점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 네. 자칫 잘못하면 기후는 계속 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걱정하기만 할 뿐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액션은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잖아요.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고 우리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일이라는 것을 좀 깨닫고 우리가 지금부터 좀 함께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기상학자인 김백민 부경대 교수와 함께 올겨울을 덮친 최강 한파 이야기 또 멸종은 없다. 기후위기를 살아갈 그 대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